전격 작전을 통해서 완전히 이란의 지도부, 지휘부를 완전히 다 죽여버렸거든요. 이란이 아랍에미레이트에다가 1000발이 넘는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해댄 거예요. 크루드족으로 하여금 이란을 공격하게 만든다면요, 그야말로 벌집을 들쑤신 셈이 돼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터키가 이란 내전에 개입을 하게 돼요. 이 지역 전체의 전쟁이 또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미국이 감당할 수 없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하메네이 사망 이후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로 권력 구도가 재편된 상황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공격에 따른 이란의 현재 전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했잖아요. 처음에는 완전히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 그 특수작전에서 보면 전격 작전을 통해서 마두로 대통령하고 그 부인을 그냥 그야말로 반짝 들어서 미국으로 압송을 하고 이렇게 했더니 베네수엘라의 나머지 사람들이 뭐 완전히 미국 편이 된 건 아니지만 상당히 친미적인 방향으로 정권의 성격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스라엘 마찬가지로 이번 대이란 작전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바랬던 거죠. 그걸 기대했던 것이고 처음에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 전격 작전을 통해서 완전히 그 이란의 지도부, 지휘부를 완전히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때 최고 지도자, 영어로 하면 수프림 리더 아야톨라라고 하는 이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포함해서 48명의 최고 지휘부 인사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거는 완전히 다 끝났다. 그거는 뭐 종교 지도자뿐만이 아니고 군 총사령관, 뭐 공군, 해군, 무슨 뭐 혁명 수비군 뭐 해서 위에 최고 지도자들은 싹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기대를 한 거죠.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렇게 기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처럼 이란에서도 친미 정권이 뭐 적당히 그런 정도의 성격을 가진 정권이 들어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전혀 그렇게 되질 않은 겁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베네수엘라하고는 달리 아주 극렬하게 미국을 상대로 해서 이스라엘 상대로 해서 저항을 하고 반격을 하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전혀 이 공격하고 무관했던 나라들을 상대로 해서 공격을 해오기 시작한 거예요. 대표적인 데가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이죠. 아랍에미레이트 UAE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두바이 공항 뭐 이런 걸로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두바이가 있는 아랍에미레이트는 평소에 이란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아랍에미레이트가 두바이라고 하는 도시 공항뿐만이 아니고 그 도시 자체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거기가 안전하다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랍에미레이트 사람들 지도부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두바이에다가 투자를 한 외국의 부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자기네 나라에서 세금 많으니까 거기서 돈 빼서 재산을 두바이로 옮겨놓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전 세계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두바이는 안전하다, 또 아랍에미레이트는 안전하다라고 확신을 가졌던 거고, 그거는 이란과의 사이가 좋다는 것을, 그런 데 대한 믿음도 확실하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란이 아랍에미레이트에다가 1000발이 넘는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해댄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거는. 네. 정말 깜짝 놀랐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란 측의 반응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시작했던 미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상당한 오판을 한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란을 베네수엘라처럼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전혀 그런 반응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거는 관련된
당사자들의 입장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대개 그림이 떠오릅니다. 관련된 당사국의 입장, 이란은 어떠냐? 이란은 절대로 포기 안 할 거다.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절대로 포기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베네수엘라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베네수엘라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보면, 이란은요 단순한 이해관계라기보다는 이거는 종교전쟁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시아파 이슬람의 종교전쟁의 성격이 강하고 반이스라엘과 반미의 성격이 매우 강한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항복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종의 항복을 하지 않는 한, 그 항복이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 다시는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약을 해주면 이란이 더 이상 반격을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또 지금까지 요구하고 있고 미국 측에다가. 근데 그게 아니고 미국이 뜨뜻미지근하게 전쟁을 끝낸다든가, 또는 미국이 스스로 우리는 전쟁이 이겼어라고 그냥 물러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이란은 절대로 반격을 멈추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실질적인 항복 또는 더 이상의 공격 의사가 없음을 명백하게 밝히지 않는 한 이란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의 입장은 뭐냐? 이스라엘의 입장은 이란을 완전히 끝장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란의 핵무기도 완전히 끝내고, 또 이란의 이 이슬람 정권도 완전히 그 괴멸을 시키고, 그래서 친미 정권이 들어올 때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끝내려고 해요. 특히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 네타냐후 총리의 세력이 바로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 수상뿐만이 아니고 그를 지지하고 있는, 네타냐후가 지금 연합 정권을 형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연합 정권을 형성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부분이 이제 하레디라고 하는 이 정통 아주 극렬한 유대주의자들, 극렬한 유대교 신자들인데, 그게 인구의 한 15% 정도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는 일이 24시간 기도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들은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광신자인데, 그들식으로 말하면 뭐 아주 정말 진실한 유대교주의자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들은 이슬람이라고 하는 거, 반유대주의자들을 전멸시키는 거, 그게 그들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정권을, 이란의 현재 친이슬람 정권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거,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는 겁니다. 예. 이란이 완전히 괴멸되기 전까지는. 자, 미국의 입장은 어떠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되었다고 지금 보시면 돼요. 이거는 베네수엘라처럼 그냥 지도부를 싹 죽여버리면 해결되는 전쟁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시작을 했고, 실제로 지도부를 다 괴멸을 시켜버렸는데도 끝나지 않는 전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특히 무엇이 난감하냐 하면 11월 달에, 지금 한 8개월 남았죠. 그 11월 달에 중간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중간 선거라고 하는 건 뭘 뽑는 거냐? 하원 의원 전체를 다 뽑아요. 전원 전체를 다 선출을 하고요. 상원 의원의 3분의 1을 선출을 하고요. 주지사의 대부분을 다 선출을 하는 선거가 바로 중간 선거예요. 그게 몇 달 안 남았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공화당이 이제 지잖아요. 패배를 하게 될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 의회가 완전히 반 트럼프가 되어버린다면 그럼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뭐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완전히 레임덕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월 달 선거에서 어떻게든 이겨야 해요. 이기려면 이 이란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이란 전쟁을 빨리 끝내고 이거 나 이겼어라고 선언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하는 이야기는
이거 빨리 끝낼 수 있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승리를 했는데 뭐 할 일이 조금 더 남았어. 이런 분위기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승리로 끝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승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왜? 이란이 전쟁을 끝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입장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주변국의 입장은 어떠냐?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카타르 이런 데들은 어떠냐? 지금 이 나라들도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이란한테. 왜냐?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가 너한테 무슨 해코지를 했다고 우리한테 지금 이러는 거야?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너 계속 이러면 우리도 가만 안 있겠어? 이런 식의 입장을 갖고 있어요. 주변 국가들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란에게도 상당히 뜻밖인 거죠. 이란이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사우디라든가 카타르라든가 이런 주변 국가들을 공격한 이유는 사실은 그들이 미워서라기보다는 이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이들이 미국을 설득해서 전쟁을 끝내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란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란도 그 부분은 뜻대로 안 된 거죠. 자, 그런데 주변의 걸프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떠냐? 이 전쟁을 계속 할 거냐? 전쟁 계속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들은. 왜? 그러면 자기가 망해요. 잃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랍에미레이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란이 계속 악한 마음을 먹고 두바이 공항을 계속 때린다? 또 이 두바이 시내를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 이러면요. 두바이는 아랍에미레이트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예. 사람 다 빠져나가면 그럼 그동안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신뢰, 그 명성, 또 그 엄청난 투자들 이거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는 망하는 거예요. 이란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사우디도 역시 마찬가지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란에 드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드론을 가지고 정유 시설이라든가 석유 수출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격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우디도 망하는 거예요. 카타르도 다 망하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나 잃을 게 많아요. 그런데 이란의 경우에는 이미 너무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잃을 게 별로 없어요. 이란은. 마치 북한이 잃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란도 잃을 게 별로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걸프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이란하고 웬만하면 안 싸우는 게 좋지요. 그냥 엄포만 놓고 그 전쟁이 끝나기를 원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한 건 뭐냐? 이란 전쟁 끝내기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항복하기 전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란을 하지 않겠다라고 확답을 주지 않는 한 이란은 전쟁을 끝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전쟁을 끝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해요. 끝내면서 우리가 이겼어라고 선언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주변 국가들, 걸프 국가들은 어떠냐? 그냥 어떻게든 빨리 끝내고 싶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런 입장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 달려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요구대로 다시는 침략하지 않을게, 이란을 치지 않을게라고 약속을 하면 이 전쟁을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란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안 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란의 승리고 미국은 패배하는 것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갈까요? 뭐 어쩌면 그렇게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 전쟁을 끌고 가다 보면 유가가 $200까지 치솟게 되고 그러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11월에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그러니까 참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으로서는 진퇴양난에 지금 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쟁을 계속하면 중간선거에서 질 것 같고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는 이란한테 더 이상 침략하지 않을게, 공격하지 않을게 약속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쟁에 지는 셈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자기 체면이 엉망이 되는 데다가 이란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란은 완전히 승전국이 돼버리잖아요. 기세가 등등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것도 또한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지금 이 전세를 이해할 수 있겠죠. 쿠르드족 개입에 긍정적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쿠르드족이 개입하지 않아도 전쟁은 충분히 복잡하다며 선을 그은 배경과 그 입장 변화의 결정적 요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란 지도부를 겁주려고 그런 말을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너희들 이런 식으로 나가면 크루드족을 부추겨서 너희 공격하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그만둬. 그만 항복해라고 겁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란 지도부가 뒤로 물러서면 좋은데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쿠르드족을 부추겨서 정말 쿠르드족으로 하여금 이란을 공격하게 만든다면요. 이거는 그야말로 벌집을 들쑤신 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쿠르드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요. 나라는 없는데 이 같은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인구가 한 정확히는 잘 몰라요. 근데 한 3천만에서 4,500만 정도가 된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지금 존재하고 있느냐면 이란 북부 또 터키, 시리아 뭐 이런 나라 5개 나라에 쭉 걸쳐져 있는 거예요. 이 쿠르드족이. 원래 이 민족은요. 뭐 나라가 원래부터 없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게 민족인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대전 때 나라가 만들어질 뻔했었어요. 1차 대전 때 보면 한쪽은 영국 연합군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오스만 제국이라든가 이쪽이 있었잖아요. 또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 이쪽이 하나의 연합군이 돼가지고 두 진영이 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영국이 이 오스만 제국을 해체하기 위해서 그 오스만 제국 안에 들어있던 크루드족에게 이제 거래를 제안을 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 영국을 도와서 이 오스만 제국을 그러니까 무너뜨려 준다면 거기에 도움을 준다면 우리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너희들 나라를 세울 수 있게 우리가 보장을 할게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주 잠시 동안이지만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 나라 이름이 뭐냐면 쿠르디스탄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쿠르드족의 나라가 실제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글 검색 같은 데에 쿠르디스탄하고 검색을 해보면 그 지도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영국이 약속을 뒤집었어요. 어떻게 뒤집었느냐?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오스만 제국의 주인이 민족적으로 보면 이 튀르키예 터키족이잖아요. 예, 튀르키예 돌골족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이제 오스만 제국이 해체되고 나서 이 케말 파샤라고 하는 이 사람이 터키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터키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면서 터키를 독립시키게 되는 거예요. 오스만 제국, 그러니까 제국은 내가 포기하겠다. 하지만 터키족의 나라만은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터키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게 되고 이 터키의 독립을 보장을 해주면서 영국 승전국이었던 영국이 이 투르크스탄이라고 하는 데 대한 약속은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황당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쿠르디스탄은 사실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그냥 그렇게 민족으로 그렇게 돼서 나라는 그래서 터키란 나라가 있고 그 밑에 이란이 있고 뭐 시리아가 있고 뭐 이렇게 되고 쿠르디스탄은 사라져 버리고 그냥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민족적인 염원이 뭐냐?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나라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존의 국경선들을 다 해체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중에 제일 큰 데가 어디냐면 바로 터키예요. 터키에 이 사람들이 뭐 한 2천만 명 정도가 있대요. 이란에 한 800만 정도가 있고요. 이 쿠르드족들이. 이들이 정말 무장을 해서 독립운동을 펼친다면 이란과 전쟁을 시작하면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주변국들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이란과 쿠르드족 사이에 내전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러면요. 이거는 이란에서의 내전이기도 하지만 이건 터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문제인 겁니다. 왜? 터키 국경 안에 이 쿠르드족들이 2천만 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터키가 이란 내전에 개입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 지역 전체의 전쟁이 또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미국이 감당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손댈 수 없는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빠진 거죠. 그런데 애초에 이런 위협을 해서는 안 되는 문제였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 쿠르드족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지역에 골칫덩어리로 남아 있을 것이다. 왜? 애초에 나라가 되고 싶었던 민족,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민족, 실제로 잠시 동안이나마 쿠르디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강대국들의 약속 파기로 인해서 그 나라가 사라져버린 그 민족, 당연히 자기 나라를 만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자면 기존의 국경선을 해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드렸다 그러면 벌집인 겁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걸 건드렸던 것이고 이제 한 발 뒤로 빠진 겁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쿠르드족들은 아마도 계속해서 뭔가 독립운동을 분리 독립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지금 이란 전쟁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로 받아들여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한 특수부대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이란 핵 프로그램의 물리적 제거를 위한 본격적인 군사작전 개시 신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만약에 이 작전의 성공을 확신한다면 저는 작전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란에 지금 400kg가 넘는 440kg에 달하는 농축 우라늄 그 농축 농도가 60% 정도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 440kg를 확인한 게 날짜가 언제냐면 2025년 6월 13일입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그때까지 6월 13일까지 이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현장에 가서. 그런데 그 이후로는 상태를 모릅니다. 왜? 이란이 더 이상의 사찰을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IAEA가 이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사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태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60%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냐? 우라늄 그러니까 이게 핵폭탄을 만들든 간에 또는 뭐 원자력 발전을 한다든 간에 이거는 그 우라늄 농축 과정이 필요합니다. 농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연 상태의 우라늄 광석은요. 우라늄 238하고 235가 두 개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238이 99% 이상이 되는 거고 우라늄 235라고 하는 것이 0.7% 정도 아주 미량 포함이 돼 있어요. 원자력 발전이든 핵폭탄이든 기본적으로 원리는 같잖아요. 그게 뭐냐? 이 우라늄 235라고 하는 그 분자 안에 들어있는 중성자들끼리 서로 충돌을 하고 그것이 해체가 됐을 때 거기에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열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열을 이용하는 거, 열과 폭발력을 이용하는 거, 그것을 천천히 활용을 하면 그게 원자력 발전이 되는 거고 그거를 매우 빠른 속도로 그냥 폭발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게 원자폭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쓰든 간에 우라늄 235가 집약적으로 농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폭발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거를 폭탄으로 쓰고자 한다면 그러면 우라늄 235의 농도를 90% 이상으로 올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자연 상태의 원광석은 우라늄 원광석은 0.7%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원심 분리기나 이런 걸 통해서 238을 제외하고 235만 모으는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농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 그 원자로 우리 원자력 발전에 쓴다든가 또는 핵 추진 잠수함에 쓴다든가 뭐 이런 거는 한 20% 농도 정도를 가지고 쓴다고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란이 갖고 있던 거는 60% 정도 농축이 된 거였어요. 이것을 더 하려면 90%까지 올려야 되는 거죠. 이 정도가 되는 데는 뭐 몇 달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현재 이란이 거기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간다면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는 분명한 거예요. 자,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농축된 우라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또 필요한 거는 뭐냐면 미사일이 필요합니다. 그 핵폭탄을 어딘가에 실어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란은 지금 미사일이 사거리가 2,000km 최대 2,000km까지 갈 수 있는 미사일을 확보하고 있대요. 지하에다가 그거를 이제 저장해 놓고 있답니다. 2,000km면 어디까지냐면 이란에서 발사를 했을 때 가장 멀리 가면 그리스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리스 또 우크라이나 또 아프리카 같으면은 이집트라든가 이쪽까지도 닿을 수 있는 그 정도 사거리의 그걸 커버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갖고 있는 거는 미사일과 최저 60% 농축된 우라늄과 그다음에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우라늄을 가지고 탄두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미사일에다가 탑재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확신할 수 없대요, 지금. 이란이 그런 기술까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확신할 수 없다. 북한은 아마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란은 그것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도 여전히 위험한 상태인 겁니다. 주변국들의 입장에서 보면. 특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큰일인 거죠.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스스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소리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거죠. 그 주변 국가들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터키도 그렇고. 네. 자,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걸 제거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그게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미국의 특수부대 또 이스라엘의 특수부대들이 이 핵무기 제거를 위해서 핵무기 제거 작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한대요. 지하 저장고에 침투해 들어가서 거기서 그것을 어떻게 탈취하고 그것을 어떻게 무력화시키는가, 그 농축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해체하고 희석하고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대요. 하지만 정확히 그 위치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 이란의 거기가 어딘지 짐작은 하지만 확실히는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현재 그들의 농축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도 확실히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작전을 하고는 싶은데 정말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확신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게 지금 미국의 입장일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전을 하고 싶은 거는 그건 이스라엘은 그런 입장일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란 공습 과정에서 효용성이 입증된 것으로 평가받는 천궁2의 중동 내 활약상과 그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일까요? 참 신기한 일이죠. 아랍에미레이트의 화물기가 우리나라에 와서 직접 그 화물기를 몰고 왔어요. 천궁이라고 하는 거는 요격 미사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보면 사드라고 하는 요격 미사일이 있고요. 여기는 고고도 미사일입니다. 패트리엇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고도 저고도 미사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데서 요격하는 거는 사드고, 패트리엇은 한 뭐 10km에서 40km 상공 정도에서 요격을 하는 건데, 상대방 미사일을 요격하는 건데, 천궁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형 패트리엇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고도 저고도 요격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이거를
달라. 우리한테 좀 원래 아랍에미레이트가 한국에 천공을 주문을 해놨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빨리 좀 달라고 화물기를 보낼 정도로 그렇게 이제 상황이 급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궁2라고 하는 것을 30기를 저희가 미리 인도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급하면 그렇겠어요. 그런데 아랍에미레이트의 이런 상황이 지금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이란이요. 아랍에미레이트에 대해서 참 이건 애매한 데예요. 아랍에미레이트는 이란의 적국도 아닌데 아무튼 아랍에미레이트를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사일과 드론과 이런 것들을 합쳐서 한 1000기 정도로 공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바이 공항도 멈춰선 거고 뭐 시내에서도 공격을 당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요. 이게 한 1000발 정도가 왔는데 놀랍게도요. 92%를 요격을 해냈대요. 그러니까 한 92%면 어떻게 돼요? 1000발에 92%는 920발을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다 쏴서 떨어뜨린 거고 그리고 80발 정도는 실제로 이제 떨어진 거예요. 폭발을 한 겁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그런데요. 이 중에는 미국산, 이스라엘산 미사일, 요격 미사일들이 대부분이 있었지만 여기에 한국산 미사일 천궁2라고 하는 한국형 패트리어트라고 하는 이 미사일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요격 성공률이 96%였대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하면 92%인데요. 미국산, 이스라엘산. 근데 한국 거만 따로 하면 96%였대요. 정말 정확한 요격 미사일인 거죠.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의 입장에서는 야 빨리 좀 우리 그 물건 좀 줘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 생각을 해보세요. 이란이 1000발이나 쐈잖아요. 공격 미사일을 또 드론을. 그런데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요. 2배 정도는 더 쏴야 되는 겁니다. 요격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한 발을 쐈는데 한 발 가지고 맞추지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2발, 3발을 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요격 미사일을 굉장히 많이 소모를 했을 거 아닙니까? 원래부터도 이런 걸 예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거를 보유하고 있었을 리도 없잖아요. 근데 그걸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 빨리 지금 요격 미사일들을 채워 넣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는 재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까지 와서 지금 이거를 좀 제발 좀 달라고 그렇게 해서 한국을 찾아온 거거든요. 그럴 정도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된 거죠. 이 중동의 상황이라고 하는 게. 자, 그래서 저는 이거 우리나라의 방산이 정말 대박이 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 얼마 전에도 지금 대박 난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K2 전차라든가 K9 자주포라든가 또 뭐 한국의 선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지금 주문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미사일까지 온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특히 중동 국가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동안 요격을 하기 위해서 이란이 언제 또 공격할지 모르잖아요. 그 지금까지도 공격을 했고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미사일들을 꽤 지금 소모를 많이 한 거예요. 그걸 채워 넣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확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 언제 전쟁이 다시 터질지 모르니까. 그런데요, 이 중동 국가들 그리고 많은 이 서방 진영이 아닌 중립을 추구하는 이런 국가들은요, 중국제나 러시아제 무기들을 많이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요, 2025년 7월부터 중국제 대공 미사일들 또 대공 레이더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새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겁니다. 왜냐? 미국이 언제 다시 공격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빨리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중국산으로 신제품으로 다 업그레이드를 시켜놓은 거예요. 베네수엘라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2025년 말에 다 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의 공격에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했잖아요.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완전히 대공망이 속수무책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가요? 중국산 대공 미사일들, 중국산 대공 레이더들 이런 것들이 이게 그야말로 고철덩어리라는 이야기밖에는 안 되잖아요. 미국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인 거예요. 자, 이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중국산 무기 못 사겠는데, 중국산 대공 미사일, 대공 레이더들 못 사겠는데, 러시아제도 못 믿겠는데, 러시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도 그렇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러시아제를 썼는데 뭐 계속 이렇게 당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러시아는 또 있어요. 그게 뭐냐? 우크라이나 전쟁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제 무기들이 형편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년이나 저렇게 전쟁을 끌고 있는 겁니다. 지금 5년째 가고 있잖아요. 그거는 러시아제 무기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실전에서 입증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러시아든 중국이든 세계 무기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플레이어들이었어요.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던 나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실전을 치르지 않은 나라들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실전을 해보니까 무기들이 형편없는 겁니다. 미국 무기 대단한 거고, 그리고 이번에 한국산 천궁2라고 하는 요격 미사일도 대단하다고 하는 사실이 입증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공 미사일, 대공 방어망을 구성을 할 때 어느 나라 걸로 하겠습니까? 가장 원하는 건 당연히 미국제, 이스라엘제이겠지요. 하지만 여기는 지금 자기네 나라 그 무기 창고를 채우는데도 지금 정신이 없어요. 왜? 너무나 많이 소모를 했잖아요. 지금 이란에서도 엄청 소모했죠. 또 베네수엘라에서도 그랬죠. 우크라이나 싸우라고 또 거기도 도와줬죠. 그러니까 이미 자기 창고가 지금 비어 있는 상태예요. 그걸 빨리 채워야 돼요. 그런데 지금 생산 능력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이 패트리엇 미사일을 만드는 데가 대표적인 데가 록히드 마틴이거든요. 록히드 마틴이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의 숫자가 650개래요. 그런데 중동에서만 몇천 개를 썼을 거예요, 지금. 그거 언제 채워 넣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무기 창고 채워 넣기도 바쁜 상태인 겁니다. 몇 년 걸리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도 저는 비슷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자, 그런데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은 그러면 누구냐? 그건 한국인 거죠. 한국이 뭐 원래부터도 빨리빨리라고 하는 뭐 그런 문화가 있는 것이고, 한국은 이미 미사일 재고가 상당히 쌓여 있는 상태인 거고, 우리가 최근에 뭐 미사일을 소모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공급 능력이 지금 가장 좋은 상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동 국가들도 그렇고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라든가 이 동유럽의 러시아를 걱정해서 러시아의 공격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 이런 나라들도 저는 한국산 이 대공 미사일들, 요격 미사일을 상당히 찾게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과 에너지 공급망 마비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세계 에너지 수송망에서 갖는 전략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가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 가스 이런 게 전 세계 공급량의 한 20%를 차지한대요. 그런데요, 20%라는 숫자는 사실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 일본, 대만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80%예요. 한국의 에너지, 대만의 에너지, 일본의 에너지는 80%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막히면 우리는 치명적인 겁니다. 중국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중국은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중국은 그 정도가 많지가 않고, 중국은 자체적으로도 산유국이고, 또 중국은 러시아로부터도 가스라든가 석유를 얼마든지 도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요, 또 대만은, 일본은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왜? 다 섬이에요. 대만, 일본이 섬인 건 뭐 우리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한국도 섬이잖아요. 왜? 북한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한국, 일본, 대만, 여기는 완전히 에너지 공급이 거의 80%가 끊겨버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에너지 공급이 끊기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거는 뭐 그 주유소에 기름값 올라가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아마도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 예를 들어서 기름값이 뭐 배럴당 120달러가 된다든가 또는 완전히 막혀버려서 여기다가 요즘에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에다가 기뢰를 설치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잖아요. 정말 기뢰를 설치해서 여기가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린다면, 그래서 한 척도 못 돌아다닌다, 여기는 통과를 못한다고 하면 이게 기름값이 배럴당 200달러도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우리나라 기름 배급제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제한 운행하고 이래야 될 상황이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 화력 발전소 많잖아요. 또 가스 발전, 뭐 석유 발전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전기값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전기값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뭐 가정용 전기값은 그렇게 갑자기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서 기름값이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한전이 그거를 상당히 흡수한다. 그래서 한전의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지금도 한전의 부채가 뭐 한 200조 원에 달합니다만은 이건 참 큰일이죠. 그러니까 기름값 올라가는 것을 한전이 다 흡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기름값이 올라가면 전기값도 당연히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못 올리니까 한전이 그걸 다 끌어안고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이게 한전의 부채인 거고 200조 원에 넘는 부채가 되는 거고, 그건 실질적으로 국가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한전의 부채 200조 원을 합쳐서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기름값이 올라가도 가정 전기요금은 당장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쓰는 전기요금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것까지 한전이 다 끌어안고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기업의 전기요금이 올라갑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그렇게 되면 전기 많이 쓰는 데들 어떻게 되죠? 제일 많이 전기 쓰는 데가 반도체 이런 데 아닙니까? 데이터 센터 이런 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반도체가 모자라서 야단법석이죠. 안 그래도 지금 D램 값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D램 값이 오르다가 보니까 PC 가격 오르죠. 스마트폰 가격 오르죠. 뭐 다 올라가잖아요. 왜냐하면 AI용 HBM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D램 생산 능력은 늘어나지 않는데 HBM으로 D램이 많이 소모가 되니까 다른 범용 D램을 필요로 하는 PC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데 공급되는 D램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전기값까지 올라간다. 석유값, 가스값이 올라가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요, 이거는 사실은 전기 때문에 반도체 생산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것은 모든 가전산업,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AI 산업 자체의 걸림돌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GPU가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것을 쓸 수밖에 없는 데이터 센터들, 그게 구글이고 오픈 AI고 아마존이고 뭐 다 이런 데들 아닙니까? 이게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오는 거는 단순히 석유나 가스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헬륨 가스라든가 또 다른 이 반도체를 가공하는 데 들어가는 물질들, 이런 것도 그쪽에서 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 해상 수송로가 다 차단이 되다 보니 여러 방면에서 이 반도체 산업 또 AI 산업 이런 것에 대한 장애물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다. 또 그 반대편에는 또 홍해라고 하는 또 그런 좁은 해협이 있습니다만은 이 동네가 이게 그야말로 초크 포인트예요. 초크 포인트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게 초크라고 하는 게 목을 꽉 죄는 거잖아요. 예, 목을 조이는 걸 초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바닷길인 겁니다. 그런데 이란이 지금 이것을 무기로 삼고 있는 거죠. 너희들 물러나지 않으면, 너희들 여기서 항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거 꽉 쥐고 절대로 안 놓아줄 거야라고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상당 부분 현실화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이란 원유 수출의 90%가 통과하는 하르그 섬은 그동안 미국의 레드라인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하르그 섬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실제 점령이나 공격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점령할 거냐 말 거냐를 두고 굉장히 고민일 거라고 봐요. 이걸 점령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점령하는 일 그 자체는 여기 조그만 섬이거든요. 조그만 섬인데 이 여기에 송유관이라든가 또 이 하역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수출하는 석유, 가스 이런 것들의 90%가 이 하르크 섬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걸 장악하게 되면요. 이란이 석유 수출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자, 이란이 석유 수출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를 장악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는 바로 그게 이란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인 거죠. 그 혁명수비대의 수입이 대부분 여기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국이 장악을 하게 되면 혁명수비대의 대원들이 월급이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명수비대의 목을 조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목을 조이도록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예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혁명수비대가 자기가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안 있는다. 그러면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걸 다 공격할 거라고 봐요. 아랍에미레이트 공격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공격하고 카타르 공격하고 어디를 공격할 거냐? 그 석유 관련 시설을 다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초토화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중동 일대의 석유 관련, 가스 관련 시설들이 다 초토화가 되고 그거는 그야말로 재앙이 되는 거죠.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번져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말이죠. 여기를 공격할까 하고 고려했던 미국 대통령들이 여럿 있었어요. 이미 고려를 하고 있었어요. 특히 언제부터 그게 시작이 됐느냐? 1979년에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은 카터였잖아요. 1979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이란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하는 이란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소위 신정국가라고 하는 게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슬람 세력이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 대사관 직원들, 미국인들을 그때 이제 인질로 잡게 되죠. 그걸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카터 대통령이 그때 군대를 집어넣고 하르크 섬을 장악하려고 그때 이미 고려를 했어요. 그런데 왜 못했느냐? 왜 하르크 섬을 장악하지 못했느냐? 군사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이 문제를 걱정을 한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석유 관련 시설들을 이란이 충분히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인 재앙이다. 미국에게도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도 중동의 석유를 수입해다 썼잖아요. 지금은 셰일 혁명이 일어나서 미국은 이 대부분의 석유 가스를 자급자족을 하고 수출까지 하는 나라로 다시 변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중동 석유를 미국도 다 갖다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중동의 석유 시설이 파괴가 된다면 미국도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터가 그걸 고려했다가 포기했어요. 그 이후에 바로 대통령이 됐던 레이건도 하르크섬 공격을 고려했다가 포기했어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르크섬을 점령한다? 똑같은 우려하는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세계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거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거 공격하기 매우 힘들다. 그리고 이란도 그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공격을 하면 정말 재앙이다. 이거는 이란의 혁명수비대에게도 재앙이지만 주변 국가들에게도 재앙이고 세계에도 재앙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지금의 원유 공급 충격이 1970년대 오일 쇼크와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될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런 파행이 수주 이상 지속될 경우 세계 경제에는 어떤 연쇄적 충격이 나타날까요? 어떤 충격이 나타날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1973년 또 1979년의 오일 쇼크 때를 되돌려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의 오일 쇼크가 있었잖아요. 1973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중동 전쟁이 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중동 국가들이 오페크 석유 수출국 회의라고 하는 거를 그때 결성을 하고요. 미국 편에 서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석유 금수 조치를 내렸죠. 그러면서 석유값이 배럴당 3달러이던 게 12달러까지 4배나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요.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세계가. 어떤 엉망진창이 벌어지게 됐느냐.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석유라고 하는 게 없으면 뭘 만들 수가 없잖아요. 생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생산이 안 되다가 보니까 공장들이 다 멈췄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그러니까 월급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고, 전 세계적으로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돈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자, 그러니 우리나라만 예로 들어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였는데 수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수요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산업이 또 다 멈춰서 버리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돼버렸던 겁니다. 수요가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산도 못하게 되어버리는 거다. 이거는 엄청난 경제 충격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는 외환 위기를 겪은 나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그때 현대건설이 이쪽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이때 이제 소위 이 주베일 산업항구라고 하는 거 그런 공사를 현대건설이 따내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엄청난 반전을 이루게 되거든요. 중동 건설 붐이 불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는 그걸 극복을 했습니다마는 대다수의 많은 나라들이 이때 굉장히 고통을 겪었고 외환 위기를 겪는 나라들도 많고 이랬습니다. 그건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다만 다른 것은 뭐냐면 1973년 이 오일 쇼크 또 1979년에 이란 혁명 때문에 생겨난 오일 쇼크 이런 것들을 겪고 또 1998년에 외환 위기를 겪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전 세계의 많은 금융기관들 또 중앙은행들 IMF 월드뱅크 이런 데들이 이 외환 위기에 대처하는 노하우를 터득하게 된 거예요. 그런 시스템들을 또 상당히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외환 위기는 이런 정도가 되면 올 테니까 요거는 요렇게 대응하자라고 해서 그 노하우가 상당히 생겼기 때문에 금융 위기가 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져 있다. 하지만 경기 침체, 불경기 이거는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또 그거에 따른 주가 하락 또 우리나라 같으면 원화 가치 추락 이거는 각오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많은 소위 신흥국들은 다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 하락, 자국의 통화 가치 하락 이런 것들은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인도에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러시아가 일정 부분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지속된 서방의 러시아 에너지 제재 전략 변화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이미 인도에 대해서 러시아산 원유 사도 괜찮아라고 허락을 해줬거든요. 사실 트럼프는 인도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많이 내고 있었어요. 그런 이유가 너희들이 말이야 이 러시아산 원유를 사주니까 우리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삼으로 인해서 그 제재 효과가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관세를 50% 매기겠어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인도에 대해서 내가 그거 풀어줄게라고 하는 이유는 자꾸 유가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유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인도가 러시아산 좀 한시적으로 살 수 있게 내가 허락을 해줄게라고 하는 거는 뭘 뜻하는 겁니까? 그거는 중동산 원유에 대한 수요를 그만큼 줄여주는 거잖아요. 러시아산 원유로 그걸
그 인도의 석유 수요를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유가를 낮추기 위한 거예요. 그럼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유가가 올라가는 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11월 달에 중간 선거를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중간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이 석유 시장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국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유가가 오르게 되면 미국 유가도 같이 오르는 거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전체가 뭐 같은 시장이니까. 물론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는 다른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 나라는 이제 그 단일화된 시장으로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오른다는 거는 미국 내 유가도 오른다는 거고, 그건 미국 소비자들, 미국의 유권자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안 좋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11월 달에 중간 선거를 치를 때 공화당 또 트럼프 편에 상당히 불리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유가를 낮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가장 큰 반사이익을 누리는 데가 어디냐, 바로 저는 러시아라고 봅니다. 러시아가 지금까지 상당히 곤경에 처해 있었던 것은 미국과 이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원유를 안 사겠다라고 제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러시아산 원유 우리가 그건 이제 우랄유라고 부르잖아요. 우랄 원유는 값이 굉장히 쌌어요. 사실은 같은 품질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생산했다는 이유만으로 값이 쌌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원유 판매 수입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 그것은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임을 뜻했던 겁니다. 그건 우크라이나에게 상당히 좋은 일이기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중동으로부터의 원유 공급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다가 보니까 트럼프도 어떻게든 이 유가 상승 압력이라고 하는 것을 줄이고 싶어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의 구입을 늘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판매 수입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값도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도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큰 반사 이익을 누리는 것은 러시아다. 그리고 이 중남미의 산유국들도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겠지요.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아주 곤경에 처한 나라들도 있는 거죠. 그게 누구냐? 바로 중동의 이 걸프 국가들인 것이고, 왜? 수출을 할 수가 없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수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이고, 또 반사적인 손실을 보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가장 큰 데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지금 돈이 많아지게 생겼잖아요. 석유 판매 수입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드론 생산력도 더 커질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능력이 커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반사적인 손실을 가장 크게 입는 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우크라이나도 반사 이익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요격 드론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어요. 이란이 드론을 가지고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주변 국가들 또 그 미국의 미군 기지에 대해서 드론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드론 공격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막았냐면 주변 국가들이 드론은 2만 달러, 3만 달러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패트리엇 미사일들 400만 달러짜리를 그걸 쓴 거예요. 2만 달러짜리를 막으려고 400만 달러를 쓰니 얼마나 아깝겠어요, 이게. 그런데 그 능력을 아주 싼 요격 능력을 개발한 데가 우크라이나예요. 그러니까 싼 아주 저가 몇천 달러짜리의 요격 드론들을 우크라이나가 만드는 데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격 드론을 이제 우크라이나가 수출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요거는 보면 이란 전쟁의 반사 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러시아가 석유 판매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격 드론 생산 능력이 늘어나서 우크라이나에게 반사적인 손실이 오는, 이것도 치명적인 손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손실을 또 똑같이 입게 되는 데가 어디냐? 이 동유럽 국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폴란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러시아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요.
여기는 지금 조마조마할 거예요. 러시아가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분명히 조만간 드론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국경을 접하고 있는 다른 나라 동유럽 국가들로. 그러니까 이 국가들은 아주 조마조마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큰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데는 러시아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